자, 우리는 폭염 때문에 푹푹 찌는데 지구촌은 유혈 사태 때문에 뜨겁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요. 우리의 11.12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5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전쟁 야욕의 꿈을 꿀 수 있는 참의원 선거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김정한 기자, 오늘 일단 남수단 얘기부터 해주시죠. 대통령 경호실, 부통령 경호실이 서로 총질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경호원들 사이에 이 총싸움이 벌어져서 지금 저 화면이죠? 그렇죠. 그 독립기념일 5주년을 전날, 그러니까 기념이 아주 될 만한 경사스러운 일을 앞두고 이 부통령과 대통령 경호원들이 사소한 시비, 그러니까 당일날 기자회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논의하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무장을 했겠죠. 당연히 경호원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총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피로 물든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남수단 사태가 비단 어제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2013년에도 이 부통령과 대통령이 각각 다른 부족을 대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 간의 어떤 알력 다툼, 경제권, 정치적인 어떤 권력 싸움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가 어제 저렇게 무서운 형태로 퍼져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황성준 위원님 직접 가보셨잖아요. 대통령, 부통령이 무슨 적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총질을 하나요? 적도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본인들은 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 나라에서. 네, 저게 이제 경호실이라면 우리가 국가 월급을 받는 이제 경호실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국가에서 보조가 나올 때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수단이 2011년에 독립을 하는데요. 소수의 군벌을 좀 빼면 굵직한 군벌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군벌이 연합을 해갖고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군벌이 대통령을 맡고 두 번째로 큰 군벌이 이제 부통령을 맡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또 이게 여러 가지 보직들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지금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요. 12월 달에 바로 지금 대통령과 부통령이 붙어봤고요. 그게 내전으로 해서 약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이요? 그러니까 인구 한 1100만 명 중에서 30만 명 죽은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아프리카 연합에서 중재를 해갖고 일단 휴전협정을 하고 다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한다면서 수도로 몰려있지만 이 경호실이 따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 무장을 하고 있고요. 서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 전에도 사전 총격전 같은 게 많았는데요. 바로 이제 9일이 이제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 충돌이 붙었는데 이대로 요번 사태는 마치 13년에 지금 데자뷰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단순한 저는 쿠데타 유혈 충돌이 아니라 또 대대적인 인종 갈등과 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 위험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게 저는 참 걱정이 되는데 우리 남수단 부대가 지금 남수단에 파견을 가 있잖아요. 아까 한빛 부대가 우리 부대가 거기 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양욱 위원님 어떠세요? 뭐 일단은 부대 안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집에 있는 한빛 부대는 정확히는 남수단 재건 지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대 대부분은 공병 임무가 줍니다. 현지에서 이제 뭐 비행장을 닦는다거나 도로를 닦는다거나 하는 임무가 준데 이런 그 이전에도 이러한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 12월에 보면 우리 부대가 탄환이 부족해서 자위대에게 탄환을 빌렸다라고 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한국 부대였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그 많은 전력들을 좀 강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개인당 휴대하는 탄환수를 갖다 뭐 이전엔 140발이었는데 지금은 840발로 늘렸다거나 현재 나가 있는 부대들은 뭐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고 아시겠지만 바로 특전사 그 부대들이 가서 지역대에 가서 현지에서 또 경호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 안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실제 모델이 된 부대라고 하던데요. 남수단의 한빛 부대. 우리와도 인연이 깊은 그런 나라인데요. 남수단. 잘 좀 정치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빠뜨리고 있는 흑인 총격 사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흑인 저격수가 평화롭던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그 댈러스 상공에서 지금 총격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기가 또 케네디가 암살이 되었었죠. 53년 전에 댈러스에서 암살당했던 그곳으로부터 딜레이 플라자로부터 불과 몇
60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댈러스는 피로 물들었다. 또 한 번의 비극의 무대가 댈러스가 됐다고 하면서 모든 미국인들이 지금 비통함에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오는 그 얼굴이 저격범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미 육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프간전에도 참전을 했었고 또 본인이 그 군 생활을 할 때는 이 많은 훈장, 메달도 탔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네. 저는 어떤 참극을 빚어냈다는 점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김정환 기자, 그런데요. 지금 댈러스에서 난 사건으로 지금 모두가 충격인데 댈러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지금 흑인들이 총기 난사를 하면서 백인 경찰들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CNN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종의 내전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댈러스에서 7일 밤에 났었는데 네. 이 사건이 났던 이유는 그 앞서 며칠 전에 흑인 남성들이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사살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당시 흑인 남성들은 무장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에 분개한 흑인들이 지금 미국 각 주에서, 그러니까 뭐 테네시주라던가 조지아주라던가 미주리주에서 이 매복하고 있다가 백인 경찰들을 급습하는 이런 총격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게릴라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요. 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내가 차를 도난 맞았다라는 신고 전화를 합니다. 네. 경찰이 출동을 하죠. 매복에 있다 그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는 그런 충격적인 어떤 급습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960년, 70년대 인권 옹호 운동이라던가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던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성훈 변호사님. 네. 그런데 그 두 사건, 텍사스와 테네시주에서 일어난 그 저격범은 네. 미군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미군 출신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인이 일반인보다는 총기를 더 잘 다루잖아요. 네. 이게 흑백 갈등에서 군인 출신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사실 더 충격적인데 네. 아까 텍사스 댈러스에서 있었던 일은 경찰관 12명을 조준사가고 결국은 이제 본인도 사살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군 예비군으로 이제 2009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뭐 2014년 11월부터 9개월간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에 근무를 했고요. 또 테네시주에 있었던 아까 킴 키언 스콧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경력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직업적으로 사람을 죽이던 그런 저격범들입니다. 지금은 저격범이죠. 네. 그런 총기 사건에 대해서 미국 측도 지금 경찰도요. 로봇을 투입해서 지금 진압을 하는 등 지금 양측이 모두 전쟁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 예. 장국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 경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소총으로 무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기지 않는다. 네. 소위 말해서 그 경찰의 군화되는 거, 밀리터리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한 것이 네. 폭발물 해체 로봇을 투입을 해서 그 이제 그 저격범을 사살을 했습니다. 그 존슨 같은 거 사살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 로봇을 폭발물을 해체할 때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가서 하면 혹시라도 터지거나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건데 예. 이 로봇을 실제 투입을 해서 거기에 폭탄을 달아서 범인을 사살을 했다. 살상용으로, 예. 이거는 사실 거의 군사작전에 가까운 것이고 미국 역사상에 이렇게 이런 폭발물 로봇을 실제 범인에게 사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상황 자체가 이 도대체 그 경찰이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식의 총기 난사 사건을 보통 이제 액티브 슈러 인시던트라고 그래서 요즘 보면 대부분 테러범의 형태가 예전에 보면 인질 잡고 폭발물 터뜨리고 그런데 요즘 그게 아닙니다. 네. 전부 사람을 사살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경찰이 무장을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일본에서는요,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만드느냐 마느냐, 개헌 의석수를 만들 수 있는 참의원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김정한 기자, 조금 네. 있다가 이게 끝난다고 하는데 아베에 대한 지지가 제 확인은
예상될 예정이라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죠? 예, 생각보다 투표율은 저조하지만 지금 각 언론 매체에서 내놓은 그 잠정적인 결과를 보면 자민당의 압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네. 이렇게 압승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개헌이 가능한 과반 이상, 그러니까 162석 이상이면 개헌이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물론 이제 상케이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으로 내놓았습니다만 네. 아사히 같은 경우에는 170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확실한 결과는 오늘 밤 11시를 지나면 나올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는 안전적으로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황성준 의원님, 그 자민당, 일본 경제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도대체 자민당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걸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민당이 인기가 높은 것이 아니라요. 야당이 인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3인당 집권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름은 이제 민진당으로 바꿨죠. 민주당이 잠깐 집권해봤는데, 그때 뭐 바꿔봤더니 더 형편없더라. 네. 이런 분위기가 이제 겹쳐지면서, 그 다음에 정치적, 그러니까 불신, 팽배해지면서 좀 투표율도 낮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이제 아베나 자민당의 지지율보다는, 그들이 못하더라도, 야당보다는 낫다,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야당이 네.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일본의 네. 제일 야당이 어딘지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논쟁이 많고요. 국제적으로도 우려의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전쟁 범죄에 사과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 이런 아베 정권의 보수화 움직임에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마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권이 계속되는 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무라야마 다마라고 해서 뭐 전쟁에 관련해서 사과를 했었던 그 담화를 발표했던 그런 총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권은 계속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관심 있는 얘기를 슬쩍슬쩍 아베노믹스 관련된 얘기만 흘려주고 네.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이제 평화헌법 개정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그러면 본인들의 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쏙 뺐다. 근데 그런 것을 결국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베 총리 어쨌든 굉장히 운이 있는 정치인 같은데요. 아베 총리가 이렇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뒤에는 말이죠. 미국이, 중국에 맞서야 되는 미국이 이런 그 아베 정권의 흐름을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한 기자.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한 장면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지난 5월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와의 어떤 화해를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밀한 내막은요, 일본은 그리고 베트남과 이렇게 유화적인 정책을 쓰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일종의 그물망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 지금 시프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남진 전략, 크림반도 합병 때문에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유럽을 어떻게 보면 먹으려고 하는 러시아도 또 견제를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고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 있어서도 암묵적인 동의, 지지 분명히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성준 의원님, 그러면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일 관계를 갖다가요, 이제 참 우리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강한데요. 네. 이건 한일 간의 문제로만 풀리면 풀리지 않는다 봅니다. 네. 결국은 한미일 삼각관계 속에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결국 한미 동맹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네. 일본을 견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 기자님께서 잘 설명했지만요. 제가 이제 미국을 방문해갖고 이제 해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간단히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뭐 일본 한일 관계 역사를 아느냐? 그때 안다. 근데 너는 어떤 입장을 하냐? 지금 미국은, 미 해군은 냉전 시절에 600척 있던 군함을 갖다가 280척으로 90년대 줄였다가요. 다시 250척으로 줄였다가 지금 230척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혼자 독자적인 연합함대로 막아야 된다는 논리를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본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당하면 미국을 도와서 같이 싸워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미국 입장으로는 당장 고마운 얘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러면은 그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일본만큼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속에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동북아 질서가 오늘 선거를 통해서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음 소식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